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진행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자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은가 모음 계속 네.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은가 모음 여름호의 준 어벤져스 네. 느낌의 그냥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라고 할까요? 네, 소설가들 작품이 되게 많이 네. 실렸어요. 김금희, 김사과, 박선우, 정영수, 조혜진 이렇게 실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김사과 작가의 네.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라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박선우 작가의 고요한 열정 그리고 조혜진 작가의 완벽한 생애 이 두 작품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먼저 박선우 작가의 고요한 열정은 경희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처음 읽은 박선우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다른 작품을 찾아 읽고 싶었는데 못 찾기도 했고 네. 시간상의 핑계로 그렇기도 했고 근데 일단은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으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쟁쟁한 작품들이 이번 자모에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선우 작가의 고요한 열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스스로 풀지 못한 이야기거리들을 주영님 혹은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소설을 읽은 분들과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작으로 고르게 됐고요. 네. 일단 이 소설은 연수라는 이제 화자가 등장을 하고 쫓자마자겠죠? 그 다음에 연수, 연후 남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이 연수와 연후라는 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둘이 싸우고 연후인 동생이 가출을 하죠. 네. 아무 소식도 모르고 연수, 누나가 이제 동생의 자취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된 이유는 연후의 방에서 어떤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 편지가 이제 소설의 시작에 실려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연후가 이전에 사랑했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근데 그 대상은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네. 있죠.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라도 나에게 와주면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이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네, 진심이 절절한 편지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걸 아마 붙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연후의 책상에 들어 있었고 누나 연수가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연후를 찾아다니는 그런 소설인데요. 근데 이제 편지에는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된 너라는 표현으로 그 대상이 남자라고 나오고 뒤에 연후가 남자라는 이제 네. 내용이 나오죠. 그럼으로써 연후가 게이인, 퀴어인 설정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네. 이 연수가 누나가 동생의 발자취를 쫓는 내용인데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고요한 열정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앞에 실려있는 편지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네. 문체도 그렇고. 근데 이 편지가 끝나자마자 누나인 연수의 캐릭터처럼 이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에도 이 뒤에 소설은 너무너무 연수가 말하듯이 쓰여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장들은 앞에 편지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되게 입랫말을 많이 쓰고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하고 네. 좀 무심한 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 퀴어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자신이 무심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근데 사실 연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녀인 자신의 존재에 부모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던 너무 아들인 동생에게만 집중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성소수자임을 부모에게 커밍아웃하자 부모가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네. 종용을 하다가 너무 쿨하게 너희에게 이제 남겨줄 재산은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가서 은퇴하고 치앙마이에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네. 근데 사실
연수는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물론 연우도 죄가 없지만 그러니까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한 게 없는데 누나인 장녀인 자신과도 부모가 인연을 끊어버리고 또 연수도 많이 힘들게 산 것 같아요. 이혼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네. 또 힘든 자신의 캐릭터보다는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갔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소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재작년부터 퀴어 소설이 되게 네.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퀴어 주변의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퀴어 당사자가 아닌 작가들이 퀴어 주변의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 퀴어와 화합하는 이야기라던가 네. 어떤 식으로 그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소설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고요한 열정도 퀴어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점도 좀 독자들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야기의 화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퀴어인 그 네. 개인 연후가 아니라 연수라는 점이 그 연후의 12살 많은 누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는 한 45 정도로 보이고 연후는 33 정도로 보이는데요. 연수의 입장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끌고 간다는 점에서 저한테도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뭐 퀴어 소설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저는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의 그냥 다른 모습을 맞닥뜨리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은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여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루카가 떠오르는데요. 윤희영 작가님의. 맞아요. 네, 거기도 이제 아버지가 개인 아들을 잃고서 아들의 전 연인을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대부분 그런 부모 자식 서사라든가 네. 김혜진 작가의 딸에 네. 대하여도 그런 이야기인데 누나예요. 그래서 조금 새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는 남매는 어릴 때는 사실 너무나 친한 존재인데 나이 들면 어떨 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누나 동생 관계라는 게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라고 생각했지만 또 보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고 부모가 거의 절연을 선언하고 떠난 상태에서 이 둘의 관계는 좀 더 특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 자식과는 다르게 어쩌면 누나 동생 간의 그 남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친구나 동년배나 그런 약간 수평적인 위치에 그런 사람으로서 상대를 이해하는 일,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거는 약간 무지막지한 애정과 무지막지한 증오와 여러 가지가 되게 강렬하게 섞여 있다면 누나 동생과의 관계는 그보다 거리는 조금 더 두고 좀 더 어떤 인간을 탐구하는 그런 느낌의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도 역시 연수란 누나가 내가 그냥 얘는 연후지, 내가 아는 그 아이지 라고 했던 아이를 어느 순간 잃으면서 아주 뭐 짧은 기간 잃긴 했지만 또 그 아이의 연인을 직접 찾아가면서 그 아이가 돼보는, 그 아이의 입장이 돼보는 그 아이의 위치에 서보면서 결국 동생인 연우를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연수가 연우의 자리에 서보는 느낌의 장면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늘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의 단서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것,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섬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편지에. 근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선우 작가의 작품을 3번째 읽는데요. 등단작, 이게 자은가 모음 작년에 이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것이 이 작가가 작년 겨울호에 실었던 휘는 빛이라는 단편을 읽었고 이번이 제대로 읽은 건 3번째인데요. 읽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너무 섬세하다. 이렇게 보드라울 수가 있을까? 뭔가 그 섬세함이 날카로운 섬세함이라기보다 이분의 섬세함은 결이 보드라운 니트를 약간 이렇게 매만지는 느낌의 섬세함이 저한테는 있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깨지기도 쉬우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을 알고 있는 섬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휘는 빛이라는 작년에 나왔던 그 소설에서도 편지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섬세하다니 하면서 약간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 비슷해요. 그 문체도 한자어를 많이 쓰거나 그런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어서 이런 편지가 또 나오네? 라고 했는데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네, 뒤에 이 편지가 완전히 끝이더라고요. 다른, 네, 뒤에는 바로 연수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서 이건 너무 다른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박선우 작가의 시그니처 같은 그렇구나. 네, 이런 편지의 결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미소를 지으면서 네, 읽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이거 완전히 연수와 연후의 캐릭터를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너무 다르잖아요. 말하는 투나 그쵸. 쓰는 어휘나 제가 한자어를 많이 쓰냐고 물어본 거는 이 편지에 네. 한자어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네. 뭐 소유를 잃은 채라거나 열망이라던가 그 환희 맞아요. 막 이런 순간 포인트를 이렇게 끊어가는 포인트. 물론 이 안에서 연후가 소설가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네. 좀 조혜진 작가님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 중에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게 누나가 사라진 동생을 찾는다기보단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비극이 있고 남동생이 자신의 탓을 하면서 어느 날 사라졌는데 사실 이게 사라진 건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지는 좀 모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거는 이 남매가 목요일마다 농구를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계속 동생을 기다리고 아파하는 누나가 등장을 하는 소설인데 톤이 이 편지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어떤 동생을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누나가 등장한다거나 이 앞에 들어간 편지의 톤이라든가 그러니까 누나가 계속 그 목요일에 만나요에서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말을 건네는 식인 거예요. 네. 근데 보면서 저는 그래서 박선호 작가님의 전작을 못 읽었으니까 저는 이제 뒤에 나오는 문체일 거라고 상상을 했고 이 앞에 건 의도적으로 어떤 무엇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잘못 읽었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읽으면서 조혜진 작가님의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정도 근데 저는 그렇고. 약간 조혜진 작가님이 단정한 문체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장 자체에 무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마 문어체 때문일 수도 있고 쓰는 단어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박선우 작가와 비슷한 지점이 원래 있다는 그렇기도 생각은 하구나. 들어요. 근데 그 전작들이 그렇게 조혜진 작가님의 작품과 느낌이 맞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뒤에 대비되는 톤이랑 이 앞에 게 달라서 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쩌면 기교적으로 이 앞에 들어가는 근데 사실은 소설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쭉 이런 톤일까 봐 오히려 이거 되게 가라앉는 소설인가 봐라고 했는데 뒤에 들어가는 이제 연수는 하마터면 편지를 구겨버릴 뻔했다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지? 약간 무슨 드라마에서 장면 전환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되게 그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윤희영 작가의 루카 얘기하셨잖아요. 네. 윤희영 작가님이 작년인가에 하나 더 쓰신 게 43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트랜스젠더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이야기인가요? 남매라고 해야 되나? 여동생이 아마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남자가 됐을까요? 반대인가? 엄마가 되게 남자가 된 자신의 딸을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죽은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마지막에 뭐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 그 딸이 이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사진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 퀴어 가까운 주변의 존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소설들이 나오는 게 뭐
반갑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서사가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소설도 떠올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좀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반박이라기보다는 퀴어가 등장하는 소설이긴 한데 네. 퀴어가 아닌 그냥 남매 간의 서로의 존재라던가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뭔가를 깨치는 소설로 이거를 읽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약간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퀴어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네. 이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마침 자모이 같은 호에 네. 뒤에 비평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 네네. 짤막한 비평으로 이나영 평론가가 휠체어 탄 레즈비언이라는 제목의 네. 짧은 비평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한번 같이 자모를 만약에 구해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 게 네. 이게 하는 이야기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정희 작가의 옛 소설에 장애인 레즈비언과 성애를 나누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소설에. 네. 근데 그걸 이제 김현 평론가는 레즈비언 서사로 읽지 않고 그냥 여성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 이 장면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이 비평에서 비판을 하는 지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오는 구절인데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이들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대리하거나 상징하는 존재로 비가시화해온 오랜 비평적 관습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퀴어 서사를 자꾸 비퀴어 서사의 관계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있어서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이거는 남매 사이에 서로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그래도 그냥 퀴어를 퀴어로 읽자면은 네. 연후가 퀴어로 자라오면서 성장기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 자기가 무심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건 연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소설에 안 나오는 게 맞죠. 네, 직업도 연수가 없고 근데 교생실에 네, 교사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교생 실습이 그래서 나와서. 그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좀 끔찍한 목격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연후에 아무리 사춘기 남동생을 겪어왔다라는 것보다는 그 겹 너머에 더 끔찍한 일을 연우가 겪었겠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이 좀 아프게 펼쳐지면서 네. 이게 퀴어인 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감정을 정확히 느낄 수 없을 테니까 퀴어 서사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윤영 작가의 43은 오히려 이 43이 화자거든요. 네. 누나인 화자가 43인데 그 트랜스젠더가 된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동생의 서사에는 그냥 여자였다 남자가 됐어. 그리고 수술한 몸을 좀 적응하기 위해 수영장에 가. 이거밖에 네. 등장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화자인 누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학 강사라든가 마흔쯤 돼서 느끼는 어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라든가 그럼에도 삶에 대해 뭐 전혀 비관적이지 않는데 어떤 쓸쓸함 같은 근데 이거 고요한 열정에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연후를 찾아가 다니는 연수의 캐릭터 배경이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지점이라든가 뭐 이혼을 했는데 되게 그 같이 사는 설정을 위해서 치과 의사랑 이혼을 해서 아파트를 받았다 이렇게 한 줄 등장하는 것 정도가 네, 그쵸. 연수에 대한 설명의 전부여서 연우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어떤 선택을 했을 수는 있겠는데 둘의 남매가 등장을 하면 이왕이면 같이 배경적인 거나 그런 캐릭터가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아쉬운? 네, 저도 연수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그 아까 퀴어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퀴어 소설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사실 되게 아팠던 게 저는 이 편지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연후가 그 전 애인이었던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째서 나 같은 삶에는 단 하나의 맞아요. 예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나 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생을 견디다가 이렇다 할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그들처럼 소거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에서
이 문장 자체에서 다가오는 아픔이나 그 삶의 무게감 같은 것이 저한테 전해져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이렇게 여동생이고 그냥 어떤 옛 사랑에 대해 이성의 사랑에 대해 쓴 편지를 발견했다면 언니가 이렇게까지 동생을 찾아다니진 않았을 것 같은 저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연수가 되게 본격적으로 이 연우를 찾아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계기 중에 하나도 아까 그 말씀하신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잖아요. 네. 중학생 때 반에서 연우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을 연수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면서 자신의 교생 실습했던 중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고 동생을 찾아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화해서 막 적나라하게 호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퀴어 문제에 대한 그런 작가의 문제의식이라든지 서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감정선이나 작은 에피소드들 간의 연결 지점 같은 것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 소설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에 나오는 바른손 지압센터. 네, 바른손 지압센터. 라고 등장하는. 네, 여기 합정역 인근에 제가 네. 되게 잘 가는 지압센터가 있는데. 제가 주영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네. 박선우 작가님한테 작가한테 여기서 추천해 주셨냐. 왜냐면은 제가 이 소설을 그래도 이제 소개하려고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여기 소설에 나오는 다녀오셨죠? 한 장 반쯤 되는 묘사를 정확히 겪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작가분도 방문했을 그 곳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이 합정에 있는 그랬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너무 묘사와 과정이 세세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재밌게 읽긴 했는데 이거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아까 얘기하신 동생의 입장에 서보는 지점들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생도 혹시 여기서 지압을 받은 걸까라는 그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데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어쨌든 저도 너무 익숙한 공간이 나와가지고 약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면서 반가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얘기지만 여긴 정말 잘하는 데였어요. 저도 너무 시원했는데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죽어야 하지만 회복에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마 저도 받았거나 아니 멀리서 찾았거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 사실은 이제 몸의 아픔에 빗대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이야기하는 저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비유 같은 것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거 플러스 또 하나의 어떤 연후의 전 애인과의 에피소드 혹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대화가 진짜 그 사실에 가까운 대화가 많이 들어가는데 작가가 여기서 느끼는 캐치한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가서 좋았던 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좀 평소에 친구들한테도 안마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엄살이 너무 심해갖고 누가 이제 너무너무 결리는데도 만져주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좀 엄살이 심해요. 그랬더니 엄살이라는 건 없다고 누구나 통증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다른 거지 그냥 손님은 그거에 민감한 사람인 거지 엄살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이게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도 나오지만 회복에 앞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라든가 이게 다 안마사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캐릭터에 대해서 아프면 말씀하세요. 압을 줄이면 되니까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저도 들었거든요. 같은 분이었나 봐요. 근데 맞아요. 하지만 연수는 그 통증을 고스란히 감내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도 동생의 아픔을 자기가 좀 몰랐던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찾아온 자신이 이 정도는 이라고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밀착된 공간에서 아마 맞겠죠. 연후가 좋아했던 이제 남자를 만나는 장면, 처음으로 대면하는데 아무런 것도 묻지 못하고 그냥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안마사분이 해주시는 정말 현실적인 대사들에서 연수의 캐릭터에 맞는 대사들을 작가가 잘 캐치해서 여기에 실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뭔가 되게 화려한 분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작가한테도 이 경험이 강렬했나 보다. 저한테도 약간 잊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수가 동생의 전 애인을 만나러 갔지만 본인이 어쨌든 몸으로 회복도 회복이니까요. 본인의 회복도 경험했긴 했네요. 저는 동생을 알아가는 부분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 전 애인의 안마 혹은 지압을 받고서 경험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느낌이 이제서야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해소되는 지점으로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 다시 가서 보는 장면에서 더 뭔가를 느끼게 되는 그런 네. 마지막 여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마지막 문단 정말 좋은데요. 기회가 되시면 네. 꼭 마지막까지 네. 읽으셔서 네. 그 마지막 문단의 여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작가가 넣은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사실은 저희는 알면서 알아챘죠. 읽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좀 아쉬웠달까? 네. 오히려 이제 독자로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가 쓴 거를 읽는 건 재밌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개를 안다는 거는 또 다른 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네. 살짝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부모가 절연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독립을 했다가 연수는 결혼도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네. 이제 자꾸 아들이래. 연우? 동생인 연후도 독립을 했다가 둘이 같이 살잖아요. 네. 그리고 연후가 바라는 건 사실 자신이 과거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와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같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건.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원래의 가족과 해체가 되면서 요즘에 대한가족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뭐 조립식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제 책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두 남매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혈연의 가족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결합했을 때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를 이해하거나 끔찍하고 짜증나는데 견뎌내면서 사는 가족이 아니라 네. 어쩌면 이 두 남매는 그런 식의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낸 관계이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우가 돌아온 뒤에 이 둘의 어떤 생활의 모습 같은 것은 상당히 결이 달라져 있겠다는 그게 생각이 그려지는 드네요. 게 그 이불 빨래를 하면서 이제 동생을 기다리잖아요. 네. 그것도 좀 지속해 나갈 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목에 사실 누구나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나의 앞날을 함께 그러니까 꼭 결혼이나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원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모두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선우 작가의 단편소설 고요한 열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작품은 같은 자음과 몸 여러모에 실린 조혜진 작가의 완벽한 생애라는 작품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작품의 주인공은 시징과 윤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징은 홍콩 사람인데 40살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촌형과 함께 홍콩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싱글입니다. 그리고 윤주는 서울의 영등포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방송작가, 라디오 작가인데요. 얼마 전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윤주가 제주에 있는 친구의 집에 머무르러 가면서 그 사이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자신의 방을 렌트하려고 내놓고 이 렌트한 방에 서울 출장을 계획한 시징이 머무르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영등포에서의 삶, 그리고 윤주는 제주에 가서 제주에서의 삶, 이것을 약간 교차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윤주가 남긴 쪽지가 있고 이 사전에 에어비앤비 예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징이 어느 정도 윤주의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인공이 두 명인데 이 주인공이 서로 만나지 않고 주인공이 마주치는 서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긴 했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윤주가 남긴 테이블에 쪽지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사실 비슷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상당히 다른 생애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 서로의 삶이 좀 묘하게 겹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 시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시징이 서울 영등포에 방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그래서 서울 출장을 왔을 때 윤주의 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시징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시징도 여기서 게이로 나오는데요. 그 남자친구의 은철이라는 한국 사람이 영등포가 고향이었던 얘기를 예전에 듣고 이 헤어진 연인의 흔적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은철의 고향이라고 알고 있는 영등포에 꼭 오고 싶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은철과 연애에 대한 회상도 등장하고요. 시징의 이 방에서 은철의 흔적을 찾거나 자신의 흔적을 찾거나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윤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작가인데 어느 한순간 해고당하면서 제주의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근데 그 제주의 친구 또한 옛날에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약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듯이 제주에 와서 여전히 시위를 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또 한 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결을 지닌 인물들이 교차 아닌 교차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온 소설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조혜진 작가 특유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고정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두 인물이 교차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소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윤주의 방에 시징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정말 그 에어비앤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네. 시차를 두고 공유하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는데 어느 순간 시징도 윤주를 그 쪽지로 인해 떠올리거나 윤주도 시징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혜진 작가의 인물들의 그 선한 마음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점을 매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너무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단순한 진심이라는 최근에 펴내진 장편소설을 떠올릴 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첫 구절에 영등포에 대한 지명 설명이 네, 나와요. 맞아요. 이것이 저도 몰랐는데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으면서 몰랐는데 영등굿이 행해지던 포구에서 유래했다. 그 말은 이 영등포라는 곳이 예전에는 강가, 포구였었던 거고 난파와 조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배가 드나들고 풍화와 무사를 빚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런 국 같은 것이 진행됐던 공간이라는 그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홍콩이라는 것의 중국 어표기가 향항이라고 네. 향기로운 항구인 거죠. 홍콩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단순한 진심이라는 소설에서 문주라는 주인공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름과 지명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그 장편 소설이 이것 또한 그 영등포와 홍콩 그리고 뭐 다른 이름들에 담겨 있는 그런 속 이야기들이 이 서사를 엮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키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였는데요. 이 영등포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등포역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저희 집도 기차 소리가 저희 집에서 들리는데 이 소설 전반에서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시각, 청각적 이미지가 이 윤주의 작은 방에 노란색 저녁빛이 물들어 들어오면서
기차 소리가 뒤에 아련하게 지나가는 저는 그 시청각적 이미지가 저한테 아주 강하게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물결을 가르는 어떤 배의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고 영등포가 예전엔 포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기차 소리를 통해서 시징은 은철과의 그런 사랑에 대한 회상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련하게 기차가 등 뒤에서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저녁에 해지는 어떤 풍경, 그리고 그냥 상상 속에서 왠지 정박한 배나 떠나가는 배, 이 소설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전체적으로 좀 깔려있는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단순한 진심과 연결되면서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냥 시징의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안타깝죠. 네. 시징은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은철이라는 인물이 시징에 대해서 해준 말이 있죠.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 그런데 시징은 사랑을 잃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돼서 서울에서 은철의 흔적을 찾지만 제대로 된 흔적을 찾지는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회상하면서 은철에게 듣지 못했던 어떤 한마디를 계속 갈구하는 그런 식의 상태로 나오는데 시징과 사실 윤주의 이야기가 교차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에 홍콩 우산 시위 장면도 나오고 윤주의 친구인 미정이 시위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런 어떤 장면적인 공통점 외에는 시징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고 윤주는 자신이 정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어떤 그런 충격이 사실 강한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저는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인지 어딘가 되게 불안정하고 네, 스산하게 맞아요. 표류하는 느낌. 근데 윤주가 해고되고 난 뒤에 자신이 표류하는 배 같다고 네, 맞아요. 설명하는 그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시징도 마찬가지로 네. 소설에 나오는 표현처럼 기우뚱거리는 허술한 배에 닻을 내리고 밧줄을 매는 사람. 그래서 삐걱거리며 그냥 물 위에 떠 있거나 정박하거나 떠나거나 계속 이런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사실 어떤 생애를 겪으면 사랑의 상처도 받고 좀 비정한 사회에서 그런 상처들 받는데 그런 인간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느끼는 감정이 결국 시징과 윤주가 지금 이 소설 안에서 겪는 감정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영등포라는 어원, 그 지명의 어원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포구의 이미지를 빌려서 소설에서 이미지화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뭐 허술한 배에서 내려 닻을 내리고 불안하게 매여있는 어떤 배의 이미지의 이 인물들을 대입한다든가 네. 그리고 홍콩도 어떤 항구라는 말을 하면서 그 단순한 진심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징처럼 과거에 누군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그 흔적들을 쫓아가는 여정이 결국에는 이 시징의 이야기이고 네. 윤주는 이제 오히려 살았던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왜 많은 지명 중에 영등포 그리고 홍콩이 등장을 했을까? 뭐 그거는 다른 이유,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떠나오고 떠나보내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면은 근데 포구였던 곳에는 지금 포구가 없잖아요. 네. 그냥 번잡한 옛날 상가만 있고 좀 지저분한 풍경들이 벌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무엇들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네. 이미 너무 정착해 버린 것들에 대한 이미지만 이제 시징은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박해 있을 어딘가를 찾아온 것 같은데 거기엔 이미 그 포구조차 없는 거를 느끼고 훨씬 네. 더 쓸쓸한 이미지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차를 좋아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항상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떠나가는 존재에 대한 네. 비유 같은 것들이 이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 같은 거 그러면서 자기도 어딘가로 떠나가고 싶어 하지만
너무 유치한 비율인가? 그 종착지가 결국에는 그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인물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죠. 전혀 약간 미련하다고 표현하면 좀 못된 말이겠지만 계속해서 그 과거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징이 커밍아웃 하지 않고 만났던 첫 연인인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을 다 보여줬고 그 사랑의 끝에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 시간들이 너무 쓸쓸하죠. 네, 쓸쓸하고 그게 근데 쓸쓸한 게 고요하고 적막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시끌시끌하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시징이 하는 일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왔고 심지어 도덕적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쇼핑몰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카피하기 위해 그 쇼핑몰에 진열된 사진들을 찍으러 온 건데 그 비즈니스적인 이유와 시징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서사가 오히려 대비되면서 그런 쓸쓸한 절망감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질성을 통해서 약간 감각들이 훨씬 더 환기가 되는 느낌인데 시징 어떡하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시징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아파서 이렇게 식은땀 흘리며 몸살 기운에서 잠에 취해 있다가 윤주의 방에서 은철의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은철의 환상만이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시징. 그리고 어차피 환상이기 때문에 그 환상이라면 5년 전에는 없었던 문장,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문장을 지금이라도 환상으로라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시징의 마음이 전 너무 아프게 다가왔고 저는 윤주와 미정의 이야기도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대학교 친구인 미정이 나 제주도에 사니까 놀러와 해서 이제 가봤는데 결국 거기서 만난 건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정이 사실은 되게 시민단체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뜻하지 않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째서 애쓰고 투신할수록 삶이 엉망이 되는지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 그리고 막다른 곳에 다다라서 더 이상 갈 데 없음에 대한 어떤 그런 답답함 같은 것을 표출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윤주도 아마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윤주 또한 자신이 당한 그런 해고의 상황들이 어떤 누군가의 악이라기보다 정말 어쩌면 윤주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대로 누구도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근데 저는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주의 삶도 상당히 막막한데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윤주가 그 해고되는 장면 그러니까 자신의 해고를 자신의 고용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엿듣고 해고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가 그만둬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자신의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PD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아나운서가 윤주의 거취에 대해서 윤주를 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끝에 웃음을 터뜨려요. 근데 그것이 어떤 농담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데 윤주는 그 둘이 나눴던 대화보다 그들의 웃음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바로 박차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계를 놓고 그렇게 농담처럼 웃을 수 있는 거구나. 거기에서 엄청난 좌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낙담을 겪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작가가 정말 예리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시에 찔린 듯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큰 서사를 갖고 있는 인물들인데 단편 안에 실리다 보니까
작가가 섬세하게 전달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끔씩 읽으면서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웃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길게 다른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네. 사람이 아프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그냥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자리가 어색하기 때문에 웃음을 터뜨렸을 수도 있는데 네. 당사자한테는 그게 가장 큰 상처, 희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정도 자신이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들은 거를 내가 너무 후회하잖아 라는 절규를 듣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냥 관성대로 무언가를 하면서 지금은 여기밖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편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말 낙담해 있는 상태도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윤주와 시징이 등장하는 소설이지만 인물이 이제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지만 네. 그 안에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미정이라는 인물까지 곁들여지면서 조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의 단편 안에 들어있어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마음 아프죠. 윤주가 이 안에서 낙담해 있는 상태인데 시징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건네는 말이 너무 오히려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 윤주 같아요. 참 늘 따뜻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냥 자기의 방을 빌리러 왔을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해 상상해보는 여지는 그냥 마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시징 혹시 당신도 홍콩에서 도망친 건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윤주가. 네. 근데 아까 박선우 작가의 작품에서도 엔딩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소설이야말로 엔딩이 소설을 완성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엔딩이 조금 독특해요. 시징이 되게 몸살에 걸려서 아픈 채로 윤주의 방에 잠들어 있으면서 은철의 환상을 보죠. 네. 그리고 살짝 회상 느낌으로 진행이 됐다가 현재로 돌아와서 이 윤주가 남긴 쪽지를 지난번에 이어서 마저 읽는 그런 현재로 갔다가 다시 그 쪽지에서 윤주가 일주일 전에 그 문장을 쓰던 시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윤주의 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두 사람이 만나지 않지만 대화하는 느낌,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극대화하는 장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들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 소설 또한 이 소설의 감정의 결을 잘 따라 읽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어떤 그런 노란빛과 아련한 기차 소리와 함께 마음에 닿는 잔상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조혜진 작가의 단편소설 완벽한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저희 신진소설가들 만나볼 건데요. 자언과 모음 2019년 여름호에 발표된 자언과 모음 신인문학상 수상작 그리고 문장웹진 2019년 8월호에 실린 올해 신춘문예 당선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낭독은 박선우 작가의 소설이죠. 고요한 열정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낭독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너를 만나게 된다 해도 너와 내 아들 앞에 선다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나 있을까 싶다. 어째서 나 같은 삶에는 단 하나의 예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나 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생을 견디다가 이렇다 할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그들처럼 속어대고 싶지 않을 뿐이다. 더 이상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토록 너를 그리워하는 이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든 돌아와도 좋을 자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을 뿐이다. 차마 어떤 대답을 듣지 못해도 괜찮아. 이제 내게 남은 바람은 그것뿐이다.